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말미에 김민 캐스터가 오늘의 베스트 댓글 하나를 선정해서 읽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 뉴욕 2부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컬러가 오랜만에 또 겹쳐가지고 제가 또 스커트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커트가 핑크색이거든요. 태보님이랑 이거 이게 안 보이네. 태보님이랑 일어서 보실래요? 놀랍게도 이 컬러를 이렇게 짠 듯이 맞춘 방금 좀 이상해. 그림이 이상했어. 짠 듯이 맞춘 네네. 의상이 네네네네. 됐어요. 우리 대표님만 오늘 의도치 않으시게 그러니까요. 살짝 칙칙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미리. 혹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예. 저희랑 의상 컬러 맞춰주실 수 있나요? 뭐 쉽진 않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JP모간 그리고 델타항공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민 캐스터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죠? 네, 먼저 델타항공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미국 항공사 중에 최초로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에서 주요하게 보실 포인트는 주당 순이익 EPS는 1달러 55센트로 예상치였던 1달러 52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매출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델타항공은 146억 1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147억 2천만 달러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1분기 전망과 연간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조정 EPS와 조정 잉여현금 흐름도 예상과 비슷하게 내놨는데 시장에는 좀 이렇게 실적에 매정한 모습이 될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4%대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좀 연결해 주시면은 지금 델타항공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전직하 현재 마이너스 5.66%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일단은 델타항공 실적에서 저는 눈여겨봤던 부분이 델타항공이 보잉의 이제 주문량을 60대 보잉을 주문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델타항공의 실적과 함께 보잉의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라는 점. 그럼 JP모건도 지금 실적이 제가 나왔는데 델타항공 넘어가기 전에 CEO의 네. 발언 하나만 좀 첨언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CNBC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델타항공의 CEO가 2026년 매출이 2025년 매출 대비해서 약 20% 넘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 기사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관련해서 델타항공의 실적이 지금은 약간은 부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아직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요 델타항공은 지금은 뭐 현금 흐름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배당률 1%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 수요만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고 다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뉴스가 아주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밀릴 예정이라는 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JP모건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잠시만요. 요 차트 띄워주시면은 현재 실적 발표 숫자 나오자마자는 급락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살짝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저희가 얼굴이 다 잘렸네요. 네, 안녕. 네, 그럼 실적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23달러로 예상보다 높았고 또 매출은 467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JP모건의 실적 발표는 26년 전망치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CEO 제이미 다이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에 대한 제안과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저는 델타항공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델타항공이 이번 실적은 약간은 미진하게 나왔지만 연간 기준으로 조금은 장기로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목이 메어요. 하니까 주주세요? 이게 주주인데? 근데 저 주주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델타항공이 이제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또 PD님 차트 연결해 주세요. 네, 제가 변호를 좀 해드릴게요. 변호를 좀 저희 해드릴게요. 지금 주주의 피눈물이에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종목이 이러면은 아니에요. 제 걸로 바꿔주세요. 제 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변호 한번 해볼게요. 지금 CEO가 연간 EPS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연간 EPS를 보면 지금 예상치가 7달러 25센트인데 연간 EPS, 제가 안 보이네요. 더 내려드릴게요.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50센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단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상단을 보시면 예상치보다 높죠. 다시 한번 델타항공은 조금 더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이야기. 옆에서 이걸 공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달러 50센트라 그랬죠. 네.
2023년도 EPS가 7달러 17센트였습니다. 2023년 대비 많이 불편해졌어요. 아니요, 대표님이 저를 변호해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언제요? 아니, 아까 장기로 보면 괜찮다면서요. 사실 저도 장기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델타항공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주가가 좀 항공주들이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네. 이유가 이제 4분기 때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베네수엘라 경질유를 또 미국으로 5천만 배를 들고 온다 그러니까 뭐 WTI 더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쇼핑 시즌 때 조금 이제 항공 수요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 지난해 보면은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글로벌 항공 수요라든지 미국 내 내수 항공 수요도 사실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워낙 많아갖고 네. 뭐 중동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어디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갖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죠. 소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집콕에 방콕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는 이제 2026년도 좀 좋게 보는 게 그래도 4분기 정도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저는 올해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일단은 국제유가 하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0달러까지 저는 지금 안정화 WTI 이제 텍사스 서부 중진로 이제 50달러까지 지금 하락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영업이익을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영업비용 많이 감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항공 수요들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사실 되게 프로젝트성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금리를 사실 낮게 주고 사오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항공사에.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 금융 비용들이 더 작아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올해 소비, 특히 이제 2026년도 뭐 미국 자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국 내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씩 이제 해결될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감안한다고 보면 저는 아마 2026년도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스트님 말씀대로 2026년 CEO가 보는 눈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금융주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JP모건 실적 한번 살펴봤을 때 CEO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현재 거뒀다. 그리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그렇게 금융주가 잘 가는 거에 비해서 폭발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좀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지정학적인 문제가 좀 여기에도 작용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뭐 미국의 금융주들은 딱 두 가지 이제 소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 인트레스트 마진, 그러니까 이자 마진이 얼만큼 나오는지 매출에. 두 번째는 브로커리지 수익. 그러니까 주식이 막 채권 같은 것들이 거래가 많이 돼 갖고 브로커리지 수익을 얼만큼 얻는지.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크고 요즘 뭐 M&A라든지 IPO는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두 쪽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까지 4분기까지 해서 기준금리가 3.75%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아직도 예대 마진은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올해 2026년도죠. 지금 시장의 전망에서는 전반기에는 사실 기준금리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뭐 파월 의장에 대해서 무슨 뭐 소송까지 지금 나와갖고 뒤끝 장렬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반기 때는 기준금리 크게 못 낼 것 같다는 시장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은 계속 지금 올해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돼 갖고 거기에다가 주식시장, 즉 채권시장 계속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산도 증식되지만은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수익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미국 내 이제 일상생활로 침투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또 그 금융 마진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JP모건 제레미 다이먼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올해 보는 것은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올해 정도 전반적으로 금융 쪽에서 한 5% 내외에 이제 매출 상승하고 영업이익 상승률을 지금 올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이제 4분기 실적 나온 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상치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 예상치가 내년에도 계속 이제 금융주 쪽은 큰 변동 없이 예상치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은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하방은 충분히 막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계속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IPO 수익 그리고는 주식에 대한 거래 수익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우리가 금융주라 그러면은 예대마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출을 대서 이자를 얼마나 거뒀다라는 부분이 국내 기업들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미국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볼 때마다 금융시장, 자본시장, 뭐 IPO 시장 뭐 이런 펀드 마켓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쪽의 매출이 상당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저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에 한 5에서 10% 정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 차트 좀 연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11월에 뭔가 좀 시장이 흔들리는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고 현재로서는 이 M7은 못 가고 있는 장이고 연초에 이제 저희 대표님도 계속 이제 산타랠리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게 연말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약간 순환매 성격 이런 말씀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환매의 대표격이 금융주였거든요. 금융주가 현재 시점에는 이제 우리가 11월, 12월 초부터 올라온 게 1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금융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좀 이렇게 뭐 성장률이 높은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말 그대로 이게 한 6개월 쉬었다가 레벨업 되고 6개월 쉬었다가 레벨업 되고 이런 걸 반복하는 섹터다 보니까 이번 주 특히 이번 주에는 금융주 실적이 오늘 내일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오케이. 네. 12월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에 사실 배당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금융주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성장률에 비해서는 사실 12월 달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마 4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 2026년도를 조금 더 더 희망차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가이던스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눌림목 한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거 확인하고 아마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시장이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도 저는 이제 만약에 약간 변수가 있다라 그러면 올해 이제 IPO라든지 사실 이제 M&A 이런 쪽에서 시장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이 미국 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지금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 커요. 이미 지금 몇 개 지금 종목 중에서 UBS라든지 아니면은 JP 모건 같은 데가 벌써 지금 같이 컨소시엄으로 국내 IPO도 참석하겠다라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이라든지 홍콩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로보틱스라든지 최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IPO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는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이쪽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도 성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5에서 10% 정도, 5% 내외로 더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갖고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테크주라든지 여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눌림을 계속 가져가면서 스테디하게 올라갈 수는 있고 반면에 이제 하방은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할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스페이스X의 IPO의 주관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는 지금 골드만삭스는 이미 미리 선언했습니다. 우리 IPO로 그 다음에는 펀드 수익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는 최근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게 골드만삭스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JP 모건은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요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미국 금융주의 대장주, 그 대표님은 이 금융주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금융주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블랙록이죠. 네, 저랑 통하는 게 많으시네요. 일단 뭐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마지막에는 스테이블코인까지 사실 ETF를 지금 다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블랙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아직 않아요. 일단은 블랙록이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 단에서는 저는 이제 핀테크 쪽 그룹들
왜냐하면 이제 핀테크 그룹들은 뭐 당연하게 비용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했던 페이팔이라든지 어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정도 아마 이제 핀테크 단에서 한번 보시면은 핀테크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대출 업무도 이제 뭐 물론 이제 리테일 대출이에요. 대형이 이제 법인 대출은 아니지만은 리테일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브로커리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도 회사 이렇게까지 지금 금융주를 보고 있습니다. 뭐 특정 기업으로는 블랙록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특정한 시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시기도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항상 이 금융주들은 잘 보시면은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올라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연준이 네. 기준금리를 제가 봤을 때 2% 밑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예대 마진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가 지금 6%까지 내려왔어요. 8% 갔던 게 지금 한 8개월, 9개월 만에 6%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6%만 해도 아직도 사실은 모기지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네. 돈을 갚아야 되는데 6%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모기지 금리는 사실 어느 모기지 정도일까요?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물론 이제 뭐 너무 이제 모기지 금리가 그 돈이 이제 이지머니가 돼갖고 대출이 많아져갖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가장 활성화됐을 때는 보통 3% 내외입니다.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야 되는 더 떨어져야 상황이에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주택 가격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안 떨어지는 게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 떨어져 준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싶어요. 30년 동안 이제 모기지를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3%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사갖고 이 집을 임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임대를 놔도 받는 게 보통 한 3, 4%, 4, 5% 정도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예대 마진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근데 6%대에서는 감히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살려면은 다운 페이먼트가 아니라 일시불로 내야 돼요. 지금 일시불로 내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네. 예,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상업은행들의 마진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대 마진이 있긴 하지만은 모기지 쪽이 아니라 일반 대출 쪽에서 예대 마진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자본시장,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브로커리지 피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자산 관리에 돼 있는 그런 수수료들이 많이 지금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금융주한테 역할을 해주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계속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주요 포인트고 그래서 제레미 다이먼 회장도 2024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레미 다이먼 회장도 거기서 수익이 자꾸 나니까 JP 모간도 본인도 그러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그 타이밍이 코인 좋다라고 했던 타이밍이 묘한 게 그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최근에 이제 그 약간 그 먼방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채권 금리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인플레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코인 좋다 그러니까 고점 찍고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네. 약간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했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은퇴하실 때가 된 거죠. 은퇴하실 때가 되었다. 네, 여기서. 워런 버핏 회장님도 때가 되시니까 또 은퇴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할 수 없죠, 뭐. 그럼 1부는 트럼프 이대로 괜찮은가, 2부는 다이먼 이대로 괜찮은가. 저희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저희 PD님이 저희 인이어로 아주 그냥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오프닝 뉴스가 내일부터 없어진다라고 하네요. 아니 저희가 뭘 오픈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실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주택시장 갔다가 멀리 지금 너무 가버려서 돌아오기에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니까 그럼요. 네. 지금 빠르게 오프닝 뉴스 뭐 평상시보다 그렇게 늦지 않았네요. 9시 12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순서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최근 경기 민감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면서 방어주보다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방어주에 밀렸던 경기 민감주의 실적이 이미 바닥을 지나서 반등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다양한 뭐 경기 부양 정책의 수혜가 또 예상된다라는 언급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와 좀 방어주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비중을 현재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안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방어주보다는 민감주로 지금 가는 게 사실 뭐 JP 모건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경기의 회복 및 확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관련 대규모 자본 지출이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목해야 될 게 에너지라든지 소재, 원자재, 산업재 등 뭐 그다음 금융도 좀 금융이 경기 민감인가 저는 이제 방어 섹터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JP 모건보다는 사실 골드만삭스 쪽에 소비 확대 그 요인을 조금 더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이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소비 확대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에 더 투자를 하자.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컨트롤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소비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AI에 따라서 생산성이죠. AI는 다른 것보다 사실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산성에 따른 가격 인하를 더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2025년도에 워낙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2026년에 돈 좀 많이 쓰실 거다.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JP 모건보다는 골드만삭스 쪽이 제가 모건 스탠리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소비 쪽에 관련된 특히 경기 민감 소비 섹터는 저는 좀 당연히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더 많이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 상승폭도 조금 더 이쪽이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아까 AI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서 반도체 측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개인적인 주주로서 응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중소형 반도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좀 뭔가 이중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엔비디아는 뭐 AMD 같은 계열, 즉 대형사 쪽이 있고 중소형 반도체 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같이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차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하고 똑같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형 주들 같은 경우에 뭐 당장 이제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이제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이 이제 장비 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회사들은 사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나오는 게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약간 좀 시간차로 좀 늦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매출 증가가 눈에 보여야 그 다음에 소부장 쪽으로 가는 거고 설비 증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소부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당장 지금 자금들이 눈앞에 있는 매출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대기업부터 먼저 들어가지 소부장을 먼저 가지는 않거든요. 국내 같은 것이 사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랠리잖아요. 한국도 그러면은 소부장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먼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걸 사고 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져야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의 국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는 사실 제가 봤을 땐 대형주 장세이며 그다음에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기술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부장을 버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충분히 이쪽 섹터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중소형 IT 쪽도 그 다음에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국내도 지금 뭐 외국인 먼저 들어오고 코스피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조금 좀 온기가 퍼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종목으로 한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뭐 GSI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떤 몇몇 종목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그 소부장 쪽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온기가 좀 퍼지기에는 좀 당장은 좀 아니다. 네, 저는 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빅테크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우선시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환율에 대한 토론을 좀 하고 계셔서 네. 환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고려 중인 조기 총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엔화가 지금 1년 내 최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서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한번 1,47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저는 대비라기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1,450원을 중심으로 계속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거다라고 계속 이제 기존의 전망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일본 가면서 뭐 일본 그런 변수가 지금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일본 변수가 미치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변수가 한때는 또 많이 미쳤었는데 위안화가 요즘도 또 위안화 변수가 이렇게 크게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사실 다시 올라간 것은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았던 부분이 커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 터졌고 그다음에 이란도 뭐 오늘 내일 개입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린란드 뭐 1인당 10만 불 주면서 미국령으로 뭐 하겠다. 그다음에 콜롬비아 뭐 다 지금 군사작전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았고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다 약세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즘 이제 뭐 길거리에서 뭐 이상한 국기 2개 꽂고 다니시는 분들이 베네수엘라 다음은 지금 김정은이다. 지금 그 얘기가 우리한테서 먼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영국 BBC로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뭐 되게 좀 신기해요. 요즘 뭐 그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조만간 북한에 대한 폭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루머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을 지금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네. 반대인 게 북한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히토류가 있긴 있지만 뭐 딱히 뭐 탐나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쪽 분들의 생각은 김정은은 계속 타겟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하면 김정은 데리고 가려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미리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 미중 4월 이제 저희 정상회담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쪽에 미리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김정은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지상군을 투입할 게 아니잖아요. 지상군 투입을 못 하게 되면은 중국군이라든지 러시아군 지상군이 먼저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냥 그건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지금 되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인데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LA 쪽이죠. 미국에 있는 분들이 원화를 바꾸려면은 또 1,500원 또 올라갔다라는 소문이 또 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루머까지 도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제가 보기엔 이벤트성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 매크로 환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12월 달 저희가 무역수지 흑자가 110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역대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달러는 공급은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루머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국민연금 이런 데는 정부의 어떤 압력으로 사실 좀 많이 스톱이 돼 있는데 네. 가게라든지 기업들의 달러에 대한 수요는 지금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뭐 그냥 이벤트가 또 한 번 도졌기 때문에 저는 요 이벤트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다시 또 이제 뭐 1,450원대에서 변동성 높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앞으로 2026년도 매월 지금 100억 달러 이상 지금 무역수지 흑자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 1년 되면 1,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 미국 줘도 1,000억 달러가 남아요. 그 정도면은 외환 공급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게라든지 기업에서는 계속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요인들을 사실 잠재워야 되는데 그게 정부로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방금 요 차트에서 선을 그어놨는데 근데 이 선을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2025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 고점이 159엔 1달러당 159엔 정도였고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의 고점이 이제 역사상 고점이었는데 여기가 162엔, 1달러에 162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전 고점이 159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방전이 딱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159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일본에 대한 엔화에 대한 뭐 투기 세력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이게 만약에 또다시 방어가 안 되고 뚫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엔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을 보이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472원 보시면은 이제 어제도 오늘도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레벨업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월요일 기준에서 1,470원 갔다가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1,475원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엔화와 크게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격을 받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그리고 일본의 펀더멘탈,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흑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걱정할 거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투기성 자본에 의한 공격으로, 특히 이게 오늘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이제 재정 확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아시아 통화에 좀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죠. 그 갈등 사이에 지금 한국이 껴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불안감이 더 전 큰 것 같아요. 뭐 다카이치 총리가 뭐 내각 해산하겠다, 내각이 아니라 이제 저기 총선을 이제 미리 앞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를 이제 해산할 수 있다,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해산을 못 하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 자체도 지금 열린 내각이고 지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끝장나는 건데 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보수 세력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못한다 얘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 세력 이쪽 이제 우파 세력, 좌파 세력한테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왜 그럼 중국하고 더 관계를 개선하고 좀 미국과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국익을 추구를 못하는, 양쪽 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의회를 먼저 해산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정치 구조는 다카이치 총리뿐만 아니라 그 전임자라든지 뭐 모든 일본의 내각에서 똑같은 그런 영향을 받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과연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이미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렇게 틀어진 사이에서 우리가 중국 쪽에 조금 더 붙어 있고 우리가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반도체 소재도 팔면 우리가 팔 거고 히토리는 우리는 이미 다 공급을 받기로 확정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거죠. 가서 소득 없이 돌아갈 수도 있고 괜히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만 틀어지게 만들 거예요. 악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기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본이 바보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다 계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계산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갔다 와서 그런 문제들을 피해 갖고 양국 간에 필요한 문제만 협의를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저는 이벤트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뭐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김정은 딸을 잡아온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소문 자꾸 도니까 사람들이 사실 가게라든지 기업들이 여기에 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한번 고려를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또 이렇게 저도 이게 1,400또 70원 넘어가는 순간 이게 넘어가야 될 게 맞나 하는 딱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 조금 이제 리스크 감소되는 거 보시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낮은 상황에서 좀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결국에는 오늘 만약에 엔화와 원화가 더 약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다음 종착지는 160엔, 162엔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만약에 162엔이 뚫린다 그러면은 글로벌로 시장 자체가 약간은 이게 패닉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의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해주시는데, 만약 방어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저희는? 저는 일단 방어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 상황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랬다 보면은 저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할 거고, 우리도 한국은행도 환율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개입을 하잖아요. 그쵸. 똑같을 겁니다. 개입하는 수준에 지금 충분히 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지금 약세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수출품들의 가격이 더 싸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는 아마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160엔 이하는 지킬 거고요. 지난번에 막 깨지려고 했을 때가 재밌는 게 그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사실 뭐 글로벌 통화 전체적으로 뭐 영향이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본은행이 충분히 개입해 갖고 이번에는 좀 막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요. 만약에 깨져서 160엔 올라간다. 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뭘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1, 2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기후인 것 같아요. 뭐 유가도 증시도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기후다.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이벤트성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약간은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조금은 우리가 좀 진정하고 안정된 상태로 좀 증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후의 대표주 하면 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뭘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노이즈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혼자 가는 거 독고다이 마냥 잘 가고 있는 증시인데 이런 상황에서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달 연방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이제 이어지면서 주거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또 반영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 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비롯해 봤을 때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경기 지표는 뭐 대략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이미 국제 유가가 지금 거의 55달러까지 내려갔다 다시 뭐 지금 잠깐 올랐지만 전 다시 또 이제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그게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 중 3.75% 내려오면서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숨통이 약간씩 트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CPI가 이렇게 크게 부담은 줄 것 같지 않고 이미 이제 12월 10일 날 그 연준에서 이제 2020년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인플레이션율은 2%를 계속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이 전혀 어느 정도 뭐 반영이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우려를 해갖고 당장 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제스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통화량이 좀 많이 풀려 있어도 굳이 네. 올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자꾸 이제 이 파월 의장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제 뒤끝이 장렬하니까 이게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다라고 선언을 한 데는 연준하고 22 유럽 중앙은행밖에 없어요. 유럽 중앙은행도 사실 어차피 연준을 보고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두 개 시스템 빼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든지 중앙은행이 이렇게 막 독립성을 따로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데는 독립적으로 해야 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두 시스템이 협력을 해서 경제 성장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계속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그 독립성을 강조하는 곳은 어디냐면 항상 보면 월스트리트예요. 금융계 쪽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의 수익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 보면 그렇게 또 뭐 독립성을 그렇게 요청한다고 보기는 쉽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연준이 네. 뭐 독립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보면은 임명할 때 보면은 결국 대통령이 다 임명하거든요. 독립이 안 됐죠. 연준 이사 7명을 뭐 임기가 14년이지만은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 5월 달에 나가지 않고 연준 이사로 내려가겠죠. 이제 의장이 빠지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2명 정도가 아마 민주당 쪽 인사가 나갈 겁니다. 그럼 2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임명할 거예요. 그러면 연준 인사 7명 중에 5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쪽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파 쪽으로 이미 기울어졌어요. 근데 뭐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이제 데이터라든지 지표를 좀 보면서 네. 시장에 대한 이제 정책을 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이걸 뭐 완전히 정부하고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시장이 오늘 이제 뭐 그런 이슈가 나왔어도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7월, 5월 달 나가실 분인데 뭐 이제 무슨 힘이 있겠냐. 힘없는 분 그냥 내린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시장에 무슨 뭐 독립성이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파월 의장의 어떤 소송이 아니라 신임 의장이 지금 누가 될 건지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신임 의장이 5월 달에 들어올 때까지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 하반기 때 이제 이분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내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전반기 내내 발언을 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느냐 이 부분을 더 지금 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지표를 갖고 자꾸 우리가 연준의 이런 정책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지표는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 1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뭐 파월 의장 뭐 소송장 냈다고 그래갖고 시장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별로 이제 리스크를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쯤이야 막 이 정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 이제 아마 연준의 어떤 조직적인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갈 건지 그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가장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뭐 행정부와 연준 간의 충돌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표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뢰 그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리스크에 익숙하다. 라는 반응인 거고,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니 그냥 조용히 약간의 노이즈로 우리가 겪고 퇴임을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노동 지표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표를 보면 약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의 환경에서는 이게 노동시장이 부진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더 큰 병을 예방을 하는 건데, 맞았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활보를 하고 다니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폭락이 올 것이다. 까지는 아니어도 소소한 아니, 건강한 계속 듣다 조정. 보니까-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 듣다 보니까 건강한 조정. 계속 올라간다. 근데 계속 때려도 안 떨어진다. 이러다가 건조, 건강한 조정. 그러니까 오한마로 한 방을 빵.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계속 때리다 보니까 아파갖고 쓰러졌어요. 네. 이게 하나고 계속 맞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갖고 네. 웬만큼 맞아갖고는 이제 끄떡도 안 하는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굳은 살이 생기죠.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터들은 이제 막 맞다 보니까 굳은 살이 돼갖고 웬만큼 맞아갖고 이제 끄떡도 안 하는 강철 체력이 되는 거죠. 막 증시가 진격의 거인처럼.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후자 쪽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은,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하는 정책들이 되게 보면은 우리가 낯설어요. 이런 정책을 왜 하지? 라고 보는데, 결과치로 놓고 보면은 목표가 달성이 돼요. 근데 그 해석도 되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은 안정적인 성장률이었어요. 해봤자 1에서 2%의 이 큰 국가가 1%, 2% 정도 성장만 하면은 되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올해 아마 2025년도 4분기까지 나오면은 미국이 한 3% 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2026년도도 한 3%는 될 것 같아요. 연준은 뭐 2.3% 얘기하지만은 외부에서는 3%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국가가, 중국도 아닌 미국이 이 정도로 3% 이상의 성장률을 낸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시장 보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딱 그거예요. 그러면 목표치가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성장률을 내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 기존 정권들은 소비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2, 3% 성장은 되겠구나. 그렇죠? 불법 이민자 받더라도
계속 이 사람들한테 이 3D 업잡을 주면은 계속 뭐 경제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수출을 하지 말고 수입만 해도 돼. 이게 만약에 성장의 포인트였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야, 그럼 2%, 1%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 4%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투자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소비력이 확대되려면은 디스포저블 인컴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행정부들이 강조하던 것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그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낯선데? 그럼 얘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미국의 하던 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도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에 5%씩 성장을 이끌어내잖아요. 핵심은 이들이 소비도 물론 증가시키지만은 수출이라든지 투자도 되게 높아져요. 이게 다 올라와야 5%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3%를 가려면은 근데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내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낮춰요? 진짜 뭐 베네수엘라 가서 5만5천 배를 그냥 다 깎아버리면 트럼프 스타일로. 트럼프 스타일이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1년 겪고 나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약탈적인 방법도 있고 꼭 나이스하게 가서 돈 주고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도 그렇죠. 있구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이 주는 게 아니라 안 오면 때려 죽일 거야 이거거든요. 얘기는. 여기는 약탈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이런 방법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다가 미국령 편입시키기 위해서 1인당 10만 달러 주겠다고 하니까 옛날에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만 달러 줘갖고 다 그린란드를 편입해버리면 군사작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사실 여태까지 트럼프한테 버티고 미국한테 막 쉽게 해서 개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유가 많으니까 개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오면서 거기 또 원유 싹 다 빼어버리면은 그러면 베네수엘라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그 방법이 틀린 거죠. 만약에 바이든이라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한테 얘기해서 야 그래 니네 뭐가 필요하니 그럼 우리한테 이 유가를 좀 주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에 사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 갔던 길, 우리 주시장 안 갔던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주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자기는 얘기를 해요. 골드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이번에 뭐 함대도 뭐 300척도 뭐 현대화시키고 또 골든 플릿이에요. 무슨 뭐 골든 함대라고 얘기도 하고 다 골드자 쓰잖아요. 지금 이번에 누구야 재무장관도 베센트도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이 황금기 골든 에이지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되자마자부터 골든 에이지 그러는데 결론은 금이 올라가고 있네요. 금이에요, 지금? 금. 결국 이 그걸 모든 몰랐네. 하나로 귀결되는 키워드가 금이었다는 그의 빅픽처. 몇 수를 내다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는 몇 좋겠네요. 수를.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 한국에서도 금관 갖고 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분은 금에 몰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금 얘기 누가 하잖아요. 골든 함대 얘기만 나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트럼프 정책을 지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묻지 네.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럽다. 갑자기 왜 지금 제가 부자 된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사실 아까 댓글에서 피디님 오늘 불려가십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보니까 제목에 저희 일라이릴리랑 엔비디아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러가시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엔비디아가 일라이릴리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AI 공동혁신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프라와 연구에 최대 10억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 계획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일라이릴리는 생명과학, 또 의학 전문성과 엔비디아는 AI 기술 그리고 컴퓨팅 기술을 결합해서 신약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젠슨학 엔비디아 CEO는 AI가 가장 깊은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바로 생명과학이라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신약 개발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의 새로운 뭔가 대장주들의 결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또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도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과 온기도 현재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지난해 이미 엔비디아가 바이오 니모라는 플랫폼을 AI 플랫폼을 갖고 나왔어요. 그때 되게 신기하구나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거의 바이오 니모라는 플랫폼에다가 DGX 블랙엘 시스템까지 합쳐갖고 지금 또 들고 나왔는데 이걸 바로 지금 1날1가 지금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플랫폼을 쓰면은 보통 이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이제 빅파마들이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통 이제 막 개발하다가 한 4, 5년 개발하다가 안 돼요.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꼭 연말에 그 회사 파이프라인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또 인수합병을 항상 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 되면은 항상 인수합병이 있어요. 이루게. 기승전 M&A. 네, M&A가 되거든요. 안 되면 화이자도 결국은 뭐 11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제 메세라 인수를 해버리잖아요. 네. 자기들 비만 치료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AI 플랫폼으로 갖고 왔을 경우에는 저는 결국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파마들만 결국은 생존해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완전히 억압이 완전히 되는 억압되는 거죠. 과점 시장이 되는 그렇죠. 걸로 왜냐하면 생각이 되는 여기가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해 갖고 이런 AI 시스템, 플랫폼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버리면은 굳이 이제 중소형 회사들 뭐 하고 있으면은 찾아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개발하고 안 되면 그냥 딱 포기해버리고 이게 딱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독점을 유발하지 않을까. 결국 지금 뭐 우리도 지금 보시면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다 AI 인프라가 다 구축이 이쪽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게 이제 뭐 우리가 플랫폼 회사 알테오젠부터 시작 플랫폼 회사 비만 치료제 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 뭐 이런데 마지막에 이제 CDMO 같은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들이 엄청난 효과를 볼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고 결국은 AI 플랫폼 얘기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된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결국 AI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 플러스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주가 보니까 큐렉소라든지 AI 피지컬 AI 특히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몸에 이제 보조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AI 피지컬 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결국은 AI가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피지컬 AI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릴리 역시도 엔비디아 플랫폼을 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CES에 대한 평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엔비디아의 현 주가 차트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왜 엔비디아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지금 이게 지금 6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횡보를 너무너무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엄청나게 큰 점프를 하기 위한 웅크림이 아닐까. 길을 모으고 있다. 길을 보고 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기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종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누가 네. 봐도요.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목이고 그다음에 가장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2026년도도 지금 매출액 50%다 영업이익 50% 그쵸. 상승이 거의 확정돼 있는 그러한 기업이란 말이죠. 세계 최고 기업이죠. 최고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엔비디아 항상 1등은 외로워요. 예,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결국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며칠 또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올해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길하기보다는 점프를 더 하기 위한 지금 모습이고 지금은 당장 급한 게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지금 다들.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이 그동안 못 올랐고 저평가받았던 애들이 새롭게 지금 올라오니까 얘들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네. AMAC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AMD 같은 이런 이제 AMAC 같은 이제 장비 회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관심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조금 단계가 좀 와 있긴 한데 만약에 저는 소부장 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회사들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은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올고 반대로 이때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다시 또 점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이제 역할이 좀 교대가 되지 않았나. 약간 이 이렇게 좀 사이클을 좀 타고 있는 사이클 좀 거네요. 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가장 최고의 지금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기업이기 여지가 때문에. 없는 기업이잖아요. 아니 선생님 18배 지금 PER 적용받고 있는데 저 기업이 18배 받고 있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28배까지 PER을 받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엔비디아는 그냥 언젠간 분명히 튀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달리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달리기 위해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이다. 아, 이미 힘차게 달리다가 그렇죠. 살짝 기운이 빠져서 풀 약간 먹고 있는 말. 네. 풀만 더 먹으면 오래 척tum하잖아요. 붉은 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뭐 문학적인 표현이 완전히 폭발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쉽고 귀에 쏙쏙 네. 들어와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캐스터의 짧은 다음 브리핑 한번 들어볼게요. 젠걸음 횡보하고 있는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2등의 추격은 무섭습니다. 알파벳 얘기를 한번 하면서 구글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AI 시리에 제미나이를 적용한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개인화된 시리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 기능들이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애플은 실제 구동은 아이폰 같은 기기와 애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뤄지고 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애플은 공동 성명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이 구글의 기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으며 또 사용자의 경험 변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LLM 개발을 좀 축소하면서 애플이 이제 개발에 대한 속도나 성능 측면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뉴스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자체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iOS 시스템을 쓰고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LM 시스템도 사실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적합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애플의 이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일단 이제 기술적인 문제부터 좀 의구심을 좀 갖고 가고 싶고요. 만약에 애플이 만약에 구글 쪽 시스템을 완전히 안드로이드 쪽으로 정한다면 이제 애플의 시스템은 사실 사라져야 돼요. 그 교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섞여서 쓸 수 있게 분명히 충돌이 날 거고. 그 아이폰 교체 주기도 좀 짧아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이폰 시스템 자체가 구형은 또 못 쓸 수 있는 그런 이게 그러니까 좀 되게 좀 걱정하는 게 무조건 둘이 붙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붙어갖고 이게 네. 접착이 잘 안 되고 그냥 떨어지면 둘 다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하드웨어죠. 아이폰이라든지 맥, 아이패드를 이제 통해서 판매를 이제 높여서 마진을 좀 확보를 좀 하고요. 그 마진을 갖다가 아이튠즈라든지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및 콘텐츠 및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바꾸게 될 경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생태계도 바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전반적으로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면역 체계가 아까 얘기했는데 면역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이게 좀 가장 큰 퀘스천 마크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저는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불안해진다면은 우리가 4월달에 SK텔레콤 유심 사건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안이 더 뚫릴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 생각은 저도 못 해봤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한쪽으로 이렇게 양쪽이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짬뽕이 돼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공간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과연 오케이를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애플이 AI 쪽에서 발전이 지금 되게 더디고 있어요. 네.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치고 나가는 게 없잖아요. 온디바이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온디바이스 나온 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지금 달려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조급하게 달려들지만은 구글 시스템한테 점령당하기 전에 뭔가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이는 저는 그냥 무조건 뭐 같이 LLM 개발한다 뭐 이런 건 저는 조금 약간 시스템이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럼 차후 애플의 소비층이 좀 떨어져 나갈 확률도 있나요? 그렇죠. 저는 애플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거죠. 뭐 휴대폰 잘 만들어요.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럼 AI 비즈니스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플 스토어에서 뭐 사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되게 슬픈 얘기가 올라왔어요. 내가 본 미래에서는 애플카가 다니고 있었다. 애플카가 네. 뭐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살짝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아차를 막 20%씩 끌어올리고 그렇죠. 막 이랬었는데 애플카 대신 엔비디아카가 나오고 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샤오미 전기차가 나왔어요. 화웨이 그죠? 전기차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얘들은 나왔는데 결국 애플은 못했다는 거죠. 또 채팅창에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의 종합적인 그 뉴스 소식,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오늘이 막차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또 강력히 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대표님의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뭐 제 컴퓨터 화면 좀 저희 PD님 좀 켜주시고요. 제 얼굴만 그만 비치시고 얼굴 커갖고 화면도 좀 꽉 차는데 제 거 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제 시놉시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되게 좋게 지금 수익률을 좀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리비아는 오늘자로 이제 수익 실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헬스케어 시스템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못 오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비안도 이제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전기차 주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최근에 지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는 좀 수익 실현을 좀 빼고요. 대신에 그 빼기 전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거 이제 여태까지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 검은색이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S&P 대비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대로 계속 구축하고 계시면은 한 13% 정도 계속 아웃퍼폼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리비안 이제 빼기 전에 보시면은 세미컨덕터하고 저희가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성과를 인핸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이제 리비안을 좀 빼잖아요. 빼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AI 종목을 제가 아직까지 따로 넣질 않았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계속 뭐 채권 얘기도 나오고 계속 조정도 나오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부도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갔고 일단은 조정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CES 2066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AI 종목을 하나 더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전기차 쪽을 빼고 AI 종목을 하나 더 집어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은 이제 저로 비춰주시고요. 예, 이제 요건 됐습니다. 네. 빨리빨리 잘해주시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 AI 종목 중에서 뭐가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봤던 종목 중에서 코어 위브가 있어요. 코어 위브를 이제 지금은 이제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지금 봐갖고 제가 코어 위브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가가 이제 어제 좀 탁 뗐어요. 지금 요 바닥에서 딱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AI 종목들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조정해서 좀 퍽에서 벗어난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코어위브 지난번에도 뭐 우리 앵커님들이 잘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AI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업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엔비디아 파트너십입니다. 네, 엔비디아 파트너십 있는 애들도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결국에 엔비디아에 저희가 들어간 이상 시노시스도 그렇고 이거 오늘 보는 코어 위브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종목이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성장 동력은 딴 거 없습니다. GPU 수요 폭증의 상황에서 핵심 인프라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매월 그 GPU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시간 또는 월 단위로 대여를 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지금 협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력은 의심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2025년도 이게 3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주가가 사실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밀렸어요. 그래서 뭐 크게 못 올랐는데 가장 큰 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해소는 됐는데 지난 2025년도에 뭐냐면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났어요. 특히 이자 비용이 되게 컸습니다. 그만큼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충분히 덜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금리도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면은 올해는 이제 임대에 따른 매출 확산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비해서 영업 그 매출은 한 130% 증가.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적자는 올해 해소가 될 수 있다. 순이익은 적자는 올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매크로 그 펀더멘탈이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 지금 목표 주가를 한 122달러 정도 나와 있어 갖고 지금부터 상승력도 한 36% 이상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바클레이가 지금 바클레이가 아니고요. 웰스파고가 한 125달러, 그다음에 제프리가 한 120달러 이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이제 회사 중에서 이렇게 인프라를 직접 제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올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엔비디아 보시면서 저는 요 코어웨이브 한번 같이 투자해 놓으시면은 상승을 함께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와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자금 조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금 조달 이슈가 오라클과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쪽에 다 이제 자금 조달 이슈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코어웨이브에 대해서 그걸 걱정하는 투자자도 계시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저는 왜냐하면 얘들은 이미 설비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든지 스타게이트 애들은 설비도 못 만들고 자금만 지금 조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고,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자금 조달을 해서 지금 설비를 증가시켜 놓고 여기서 일단 올해 이제 매출이 나올 거고요. 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갖고 계속 설비를 더 확대시키는 거고요. 일단 하나, 두세 개, 몇 개 만들어 놓고 매출을 일으키면서 추가적으로 갖다가 설비를 꽂는 것하고 설비 자체도 지금 없는데 이거 만들겠다라고 지금 자금만 조달해서 하는 회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적자는 영업이익이 아니죠. 그 순이익이 적자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은 매출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관심 종목으로 코어웨이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오늘의 베스트 댓글 한번 선정해 볼게요. 네. 오늘 2부가 확실히 재밌네요. 더 고수위를 기대합니다. 라는 댓글을 최애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이완수 대표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테이머는 중년.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건 너무 뜬금없어. 저도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팬분들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도 많았지만 제 최애는 더 고수위를 기대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수위 드립이 이제 저와 PD님이 채팅창에서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네. 고수위를 말씀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베스트 댓글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2부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더 고수위의 토크로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시 30분 CPI 모두 주목해주세요. 갑니다, 뿅.